여기 폴란드의 한 국방 분석가가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무기 시스템을 확인하러 왔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됐는데요. 폴란드에 수십억 예산이 걸린 중요한 순간, 그가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밤중에 벌어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놀라운 행동은 그를 더욱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분석가가 폴란드로 돌아간 후 정부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도대체 그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던 폴란드 관료들을 단 하루 만에 침묵하게 만든 그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이메일을 5번째로 읽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흥분한 나머지 잊고 있었죠. 사무실 창밖으로는 바르샤바의 아침 교통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눈앞 화면에 떠 있는 이메일이 거리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거든요. 코발스키 씨께 이메일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저희는 귀하를 대한민국의 시설로 초대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의 대형 방산 기업 중 하나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저를 초대해 K239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제작 과정을 직접 보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폴란드 국방 분석 총책임자로 몇 달간 기술 문서를 검토하고 시험 영상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직접 보고, 만지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죠. 이 기계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제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 넘겼어요. 45살인 저는 군사 장비를 분석하는 일에 대부분의 커리어를 바쳤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특별했어요. 폴란드에는 이 로켓 시스템이 필요했거든요. 지금같이 세상이 어수선할 때 우리 군대는 더 강하고 현대화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자세를 바로잡으며 대답했어요. 부차관인 파벨 베이다 씨가 들어왔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늘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코발스키,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초대받았다고 들었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가리켰어요. 네, 방금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산 군사장비에 수십억을 쓰고 있어. 베이다 씨는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국회에서 질문이 나오고 있어. 왜 하필 한국이냐고. 왜 미국이나 독일이 아니냐고 말이야. 그가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기술 결과만으론 부족해. 마르쿠스. 이 협력이 왜 타당한지 보여줄 이야기가 필요해. 저는 그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구 반대편 나라의 군사장비에 쓰는지 설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 초대가 딱 맞는 타이밍입니다, 차관님. 제가 말하며 이메일을 볼 수 있게 모니터를 돌렸어요. 그쪽에서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시설, 시험장, 그리고 전반적인 개발 과정까지요. 베이다 씨가 이메일을 조용히 읽었어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네, 확신합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 사양은 다 검토했죠. 천무 시스템이 문서상으로는 훌륭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직접 보는 건 달라요. 제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베이다 씨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서 도시를 바라봤어요. 바르샤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강하고 현대화되고 있었어요. 3일 줄게. 그가 마침내 말하며 저를 돌아봤어요. 돌아오면 보고서를 제출해.
기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들의 접근 방식,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분명히 필요한 걸 찾아올 겁니다. 베이다 씨가 나간 후 저는 서랍에서 여권을 꺼냈어요. 여권 안에는 제 딸 소피아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작년 대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국제관계를 전공한 그녀는 항상 기술을 이해하는 것만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에게 말해줬어요.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떠나는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노트북과 메모들을 정리하면서 흥분과 책임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로켓과 미사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두 나라 사이의 신뢰를 쌓는 일이었고, 천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었어요. 내일 저는 제 인생을 조금씩 바꾸게 될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순간에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국방 분석가일 뿐이었고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답을 찾기를 바랄 뿐이었죠. 한국이 제게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건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서울의 쌀쌀한 겨울 공기였어요. 14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다리가 뻣뻣했지만 설레는 마음의 피곤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에 온 거였는데 자정인데도 인천공항은 활기찼어요. 두바이에서 경유했을 때 봤던 공항과 인천공항의 대조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두바이는 황금빛과 화려함으로 반짝이는 반면 인천공항은 모든 화면, 자동화 시스템, 이동식 보도가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효율적인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효율성에 대해 책에서 읽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에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한국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곳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고층 유리 건물 옆에 고즈넉한 고대 사원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과거와 미래가 손을 맞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택시 기사님이신 김 선생님은 우리가 한강을 건널 때 영어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 다리 전쟁 후에 3번이나 다시 지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튼튼한 다리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다리조차도 회복과 극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묵었던 호텔은 영화에서만 봤던 유명한 강남에 있었어요.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더 대단했어요. 거리도 넓고 깨끗했고 건물보다 더 높은 화면들이 선명한 색감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가장 끈 건 화려한 불빛이나 고급 상점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학생들부터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까지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묘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방상해발청에 회의가 있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호텔 컨시어지에게 북촌 한옥마을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거기서 시작하세요. 그녀의 조언을 따라 택시를 타고 그 전통적인 동네로 갔어요. 북촌을 걷는 건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았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전통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곡선형 지붕들이 아침 하늘을 배경으로 참 우아하게 보였어요.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지만 그 사이로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문 앞을 쓸고 있는 동네 어르신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스마트폰과 미사일 시스템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 한국, 그 오래된 한국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날 오후 본격적인 일정이 대전에서 시작됐어요. 방상해발청 건물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현대적이고 보안이 철저하고 진중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몇 달 동안 이메일로 연락했던 이승욱 수석 엔지니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엄격하고 딱딱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이는 사람이었어요. 춘무의 심장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박사님이 보안구역을 지나며 말했어요. 영어도 유창했지만 복잡한 시스템을 쉽게 설명해주는 방식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 테스트실 보이세요? 그는 강화 유리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희가 개발하는 모든 부품은 여기서 현장 조건의 3배 스트레스까지 견딜 수 있도록 테스트해요. 시스템이 단순히 작동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게 실패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테스트실은 정말 거대했고 문서에서만 봤던 기계들이 실제로 있는 걸 보니 놀라웠어요. 제가 흥미롭게 쳐다보는 걸 본 이 박사님이 웃으며 물었어요. 멋진 거 보고 싶으세요? 그러더니 버튼을 눌러 기계 하나를 작동시키셨어요. 그 기계는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보여줬어요. 이 시뮬레이터는 어떤 날씨 조건이든 어떤 간섭 패턴이든 재현할 수 있어요. 태양 플레어 동안의 성능까지도 테스트해봤죠.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이 박사님은 기술 문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팀원들이 중요한 부품 하나를 완성하려고 밤새 실험실에서 잤던 일, 서로 다른 부서의 엔지니어들이 김치찌개를 먹으며 문제를 해결했던 구내 식당 이야기도요. 혁신은 실험실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가 말했어요. 계속 도전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이 박사님이 역사 사진들이 걸린 벽을 보여주셨을 때였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었죠. 1953년 사진을 보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전쟁 직후의 한국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의지는 남아 있었죠. 흑백 사진 속 풍경은 황폐했어요. 그 옆에는 전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한국 무기들의 현대적인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제 아시겠죠? 이 박사님이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춘무는 단순한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모든 회로, 모든 코드에는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최악을 대비하되 최고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걸 3번씩 테스트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이 정도면 됐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면서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왜 특별한지 깨닫게 됐어요. 단순히 정밀한 공학이나 첨단 소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역사의 무게, 나라의 생존이 걸린 순간에서 배운 교훈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석양을 보며 창밖에 서울이 반짝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음 날은 더 많은 기술 논의와 시연이 예정돼 있었지만 오늘 하루 동안 저는 춘무 시스템에 대해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 진짜 강점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고향을 지키겠다는 변함없는 의지에 있었어요. 저는 새벽이 차오기 전에 우스트카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제 숨이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게 보였죠. 해는 막 수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고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폴란드 방위 분석가로서 무기 시험을 수도 없이 지켜봤지만 이번은 뭔가 달랐어요. 제 앞에 자리 잡은 K2239 천무는 수년간의 신중한 계획과 수십억 즈워티의 투자가 담긴 결과물이었거든요. 우리 군인들은 발사기 주변에서 각자 맡은 바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아주 진지했어요. 사전 발사 점검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천무는 흐릿한 아침 하늘을 배경으로 더욱 웅장해 보였어요. 매끈하고 각진 디자인은 강력함과 정밀함을 상징하는 듯했죠. 8개의 로켓 발사관이 아침 햇살 아래 반짝였는데 각각이 놀라운 정확도로 엄청난 화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옆에는 베이다 차관님이 서 있었는데 추운 날씨 때문인지 팔짱을 단단히 낀 채로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단순한 추위 이상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차관님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가장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던 분 중 한 분이라 이번 시험이 자신의 의심을 증명할지 아니면 해소할지를 보기 위해 오신 게 분명했어요. 코발스키 차관님이 침묵을 깨며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보게 될 걸 한번 설명해 보게. 저는 위성으로 본 목표물이 나오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 목표물은 70pm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폐벙커였어요. 벙커는 강화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견고한 군사 목표물을 모방한 겁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일반적인 포격으로는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이번 시험에선 천무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둘 다 테스트할 겁니다. 차관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이 시스템에 자신이 있는 건가? 저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봤던 그들의 기술자들과 설계자들의 열정을 떠올렸어요. 네, 차관님.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기술적 사양을 확인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번 시험은 이 협력이 폴란드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정위에서 소리가 나면서 훈련장 통제관이 알렸어요. 발사 10분 전입니다. 전원 안전구역을 이탈하세요. 우리는 관측 벙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여러 화면이 있었는데 날씨 조건, 미사일 궤적, 목표 추적 시스템 등 시험의 각종 요소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마지막으로 조정하는 모습에 방안은 활기가 넘쳤고 저도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는 게 느껴졌어요. 발사 5분 전입니다. 통제관이 외쳤어요. 화면 속에 보이는 우리 군인들이 마지막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천무의 발사 컴퓨터는 자동화된 과정을 거치며 모든 매개 변수가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메인 화면에는 시험장의 벙커가 보였어요. 홀로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발사 2분 전, 베이다 차관님이 몸을 이리저리 옮기며 무게중심을 바꾸셨어요. 정확도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나? 한국 측은 이 거리에서 10m 이내의 정확도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줬습니다. 30초 전, 방안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죠. 발사기가 바람과 대기 조건을 보정하며 아주 미세하게 각도를 조정하는 기계음이 들렸어요. 10초, 5, 4, 3, 2, 1, 발사! 영상 화면에서는 로켓이 발사관에서 폭발적인 불빛과 함께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몇 초 뒤에 깊고 강렬한 굉음이 가슴을 울리며 들려왔죠. 연기 자국이 하늘을 우아하게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의 궤적이 보였어요. 미사일은 빠르게 고도를 높이고는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70km. 점심 먹으러 차로 가는 시간에 미사일은 몇 분 만에 그 거리를 넘을 수 있었어요. 방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봤어요. 충격이 일어났어요. 벙커는 거대한 폭발 속에서 사라졌고 충격파가 먼지를 뿜어내며 퍼졌어요. 고속 카메라가 파괴의 모든 순간을 생생히 잡아냈죠.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자 목표물 중앙에 정확히 명중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몇몇 기술자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고요. 저는 차관님을 쳐다봤는데 그분 표정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이건 대단하군. 차관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축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기술자가 자신의 화면을 가리키며 다급히 외쳤어요. 두 번째로 발사된 미사일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비행 도중에 결함이 발생한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 완벽한 순간이 곧 복잡한 문제로 바뀔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한국 파트너들에게
바로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완벽한 승리의 순간이 곧바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기로 바뀌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축하에서 걱정으로 급격히 변했고 차관님의 시선이 저를 강렬하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상황이 이렇게 꼬인 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려는 듯 말이에요. 모니터 화면에서 데이터가 쏟아지는 걸 보자마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사일이 발사 47초 만에 경로를 이탈했는데 유도 시스템이 이상한 수치를 표시하다가 신호가 끊겨버렸어요. 머리를 감싸주며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이 실패가 몇 년 동안 쌓아온 신중한 계획과 협력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주변은 긴장감으로 가득 찬 통제실의 소음으로 가라앉지 않았어요. 기술자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얼굴에는 파란 모니터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는 베이다 차관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통화 중인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서도 그의 굳은 표정을 보니 이미 바르샤바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대응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코발스키, 답이 필요합니다. 베이다 차관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2시간 내로 전체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승욱 엔지니어가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그의 태블릿 화면에는 진단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평소 침착하던 그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이번 테스트를 감독하려고 한국에서 날아온 그는 이제 저와 함께 국제적 사건으로 번질지도 모를 상황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초기 데이터로는 유도 시스템 문제 같아요. 제가 화면에 표시된 불규칙한 패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알아내려면 전체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 봐야 해요. 이승욱 엔지니어가 안경을 고쳐 쓰고 제 모니터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 수치들 좀 보세요. 그가 특정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류 패턴이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보기엔 안 맞아요. 이건 뭔가 다른데요. 그 뒤로 1시간 동안 저희는 기술 데이터를 깊이 분석했어요. 이승욱은 이전 성공적인 실험들의 비교 차트를 가져왔고 저는 발사 절차를 대조해가며 검토했어요. 뭔가 맞지 않았어요. 실패 패턴이 너무 국한적이고 특정해서 기본 설계 결함이라고 하기엔 이상했어요. 그때 제가 발견했어요. 발사 전 교정 로그에서 작은 불일치가 보였어요. 이승욱 씨, 여기 좀 보세요. 초기화 매개 변수가 표준 절차보다 3도 정도 어긋나 있어요. 이승욱의 눈이 커지면서 숫자를 다시 검토했어요. 교정 오류네요. 그는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미사일 자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설정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했어요. 안도감이 몰려왔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베이다 차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기술적 결함이든 인간의 실수든 상관없습니다. 야당은 이걸 이용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공격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기술에 의존해서 국가 안보를 도박하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가 옳았어요.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폴란드 한국 방위 협정 위기에 처하다. 몇 년 동안 쌓아온 양국 간 신뢰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이 상황을 미리 정리해야 해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비판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밤에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해요. 이승욱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밤요? 마르쿠스 씨, 시스템 전체를 다시 교정하고 모든 연결과 매개 변수를 확인하려면 최소 6시간은 걸립니다. 그것도 다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얘기고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이미 저녁 6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곧 해가 질 텐데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간 발사가 성공하면 정확성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함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합니까? 베이다 차관이 이승욱에게 직접 물었어요. 이승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깨를 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모든 기술자들이 필요할 거고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베이다 차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차관님, 우리가 성공한다면 두 가지를 증명할 수 있어요. 시스템의 신뢰성과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현대 국방 능력에는 둘 다 필수적입니다. 베이다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정까지입니다.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코발스키, 이번 두 번째 테스트도 실패한다면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않았어요. 방이 분주해지자 엄청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간의 신뢰가 좌절을 견딜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역경 속에서 파트너십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저는 재킷을 집어들며 이승욱을 향해 말했어요. 일 시작합시다. 우리에겐 두 나라의 신뢰를 지킬 6시간밖에 없어요. 밖에는 저문은 해가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곧 어두워질 텐데 우리에겐 만회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모든 계산, 연결, 교정을 완벽히 맞춰야 했어요. 이번에는 실수할 여지가 없었어요. 밤 공기가 얼굴에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저는 밝게 비추는 투광등 아래서 작업 중인 정비팀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 낮에 있었던 테스트 실패 이후로 모두가 더 신중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천무 시스템의 모든 부품을 꼼꼼히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요. 아무도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트럭과 발사대 사이를 걸어 다녔어요. 부츠가 우스트카 사격장에 얼어붙은 풀밭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죠. 공기에는 디젤 연료 냄새와 바닷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멀리서는 발트해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요. 그 소리는 제가 한국에서 처음 이 놀라운 무기 시스템에 대해 배웠던 때를 떠올리게 했어요. 코왈스키? 리 씨가 저를 불렀어요. 그는 기술자들 몇 명과 함께 서 있다가 제게 손짓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의 입김이 하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들은 컴퓨터 화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보정 오류 원인을 찾았어요. 리 씨가 화면의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숫자들 보이세요? 초기 설정에서 강한 해안바람을 고려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죠. 고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이걸 모두에게 증명해야만 했어요. 특히 걱정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멀리서 통화 중이던 베이다 차관님께요. 얼마나 더 걸릴까요? 제가 리 씨에게 물었어요.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1시간 더 걸릴 거예요. 이번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 1시간 동안 저는 폴란드 병사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격려를 건네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다녔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첨단 기술을 다루게 된 것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의 열정을 보며 이번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미사일과 목표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병사들에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일이었어요. 마침내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사격장은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해졌어요. 투광등이 거대한 천무 발사대를 비추고 있었고 발사대는 별빛 가득한 하늘을 향해 미사일을 들어 올리고 있었죠. 이번에는 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로 했어요. 2번의 테스트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베이다 차관님 옆에 서서 모든 발사 과정을 보여주는 화면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조종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만약 이번 테스트가 실패한다면 한국과의 전체 계약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의 노력과 계획이 헛수고로 끝날 위험이 있었어요. 발사 10초 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베이다 차관님은 앞에 난간을 꽉 잡고 계셨어요.
5초, 4초, 3초, 2초, 1초. 밤하늘이 빛과 소리로 폭발했어요.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포효하며 날아올랐죠. 그 굉음이 차에 사라지기도 전에 두 번째 미사일이 뒤따라 발사됐어요. 두 개의 불꽃 자국이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모두가 추적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미사일은 정확하게 설계된 대로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오류도 오작동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비행이었죠.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며 수평선을 태양처럼 환하게 밝혔어요. 몇 초 뒤 두 번째 미사일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두 발 모두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조종실 안은 환호로 가득 찼어요. 폴란드 병사들은 한국 기술자들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어요. 리 씨는 제가 본 적 없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심지어 늘 엄격하던 베이다 차관님조차 기쁨을 숨기지 못하셨죠. 정말 놀라운 정확도군요. 베이다 차관님이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어요. 두 미사일 모두 목표물에서 2m 이내에 명중하다니요. 그는 제게 돌아서서 말했어요. 코알스키, 이번 두 번째 테스트를 밀어붙이길 잘하셨습니다. 한국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축하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여정을 떠올렸어요. 바르샤바 사무실에서 받았던 첫 이메일부터 우스트카의 이 테스트 현장까지. 저는 두 나라가 함께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룩한 놀라운 결과를 지켜봤어요. 리 씨가 뜨거운 커피 두 잔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대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천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말했어요. 오늘 밤 그 말이 증명됐네요. 천무는 신뢰와 결단력으로 만들어진 두 나라 간의 다리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발사대가 밤하늘을 배경으로 자랑스럽게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투광등에 반사된 발사대는 은빛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 아래에서는 폴란드와 한국 팀원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서로 다른 언어에도 불구하고 웃고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뭐가 가장 인상적인지 아세요? 제가 리 씨에게 말했어요. 기술이 아니에요.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요. 문제 생겼을 때 모두가 함께 나선 그 모습이에요. 그게 이 파트너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밤이 깊어가고 흥분도 점점 가라앉으면서 저는 우리가 단순히 성공적인 무기 테스트 이상을 이뤄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국가 간 신뢰와 협력으로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줬죠.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오늘 밤 우스트카의 별빛 아래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목격했어요. 결단력, 협력, 그리고 두 나라가 하나의 목표 아래 하나로 뭉친 흔들림 없는 정신의 힘을요. 제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웅장한 홀에서 연단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앞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보였고 폴란드와 한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가득 차서 최근에 진행된 천무 시스템 테스트에 대해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반짝이는 나무바닥 위로 따뜻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메모를 정리하면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 성공적인 테스트와 극복했던 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트너십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순간들이 떠올랐죠. 처음에 천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제가 말문을 열면서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었어요. 저는 첨단 군사 기술을 다루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사거리, 정확도, 배치 속도 같은 숫자에만 집중했죠. 그러면서 슬라이드를 클릭해 우스츠카 해변의 노을 속에 놓인 천무 발사기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최근 한국 방문과 여기 폴란드에서의 경험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제가 대전 방문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발팀의 헌신적인 모습을 묘사했어요. 천무 설계의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오랜 학습과 적응의 산물이라고 열정적으로 설명해주던 이승욱 씨 이야기도 들려줬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바르샤바와 서울의 분할 화면 이미지를 띄웠어요. 우리 두 나라가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폴란드처럼 한국도 위협을 맞닥뜨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법을 알고 있죠. 그들은 도전을 혁신으로 바꿔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테스트가 있었던 밤을 묘사하면서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천무의 가능성을 증명하려고 헌신했던 팀들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미사일이 한밤중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단지 탄두뿐 아니라 두 나라의 희망과 신뢰를 싣고 있다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렸죠.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베이다 부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제가 천무 시스템이 단순한 군사 능력 이상이라고 설명하자 그는 주의 깊게 들었어요. 이 시스템은 제가 스크린에 있는 기술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안보란 끊임없는 개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거부하며 탁월함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개인적인 관찰들도 나눴어요. 고대 사찰들이 현대적인 고층 건물 옆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모습, 지하철역이 완벽한 정밀함으로 운영되는 모습, 그리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겠다는 깊은 문화적 헌신 덕분이죠. 장애물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성공적인 테스트 사진들이 나왔지만 저는 그 사진 속 인물들의 초점을 맞췄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폴란드 군인들이 함께 지식과 신뢰를 공유하는 모습이었죠. 이 파트너십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 두 나라는 진정한 강함이란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고 그로부터 배우는 데서 나온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단순한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양국의 국기를 배경으로 폴란드와 한국 관리가 악수하는 사진이었죠. 전무 시스템은 놀라운 기술임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을 진정 특별하게 만드는 건 그 뒤에 담긴 정신이에요. 탁월함에 대한 헌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이해 말이죠.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의견을 나눴어요. 한국 관계자들은 깊은 공감을 느꼈다고 했고, 폴란드 군사 지도자들은 이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표현했어요. 베이다 부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는데 그의 평소 엄격한 표정이 한결 누그러져 있었어요. 코왈스키, 그가 제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더 큰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구매가 아니에요. 공유된 가치 위에 세워진 동맹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바르샤바의 올드타운을 걸으며 이 프로젝트가 저를 어떻게 바꿨는지 생각했어요. 주변 건물들은 전쟁 후 다시 지어진 것이었죠. 한국이 스스로를 재건한 것처럼요. 천무 프로젝트는 단순히 첨단 무기를 사는 일이 아니었어요. 두 나라가 공유하는 강인함과 결단력으로 미래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죠. 왕궁 앞에 멈춰 섰을 때 그 벽이 저녁빛에 환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인 관광객 한 무리가 지나가며 교회 종소리와 함께 신나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들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의 두 나라가 이렇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만 나누는 게 아니었어요.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 탁월함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함께 더 강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희망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첼 세엔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그날을 기억해요. 늦은 오후 북경의 작은 번화한 골목에서 시작됐죠. 제가 아시아를 여행한 지 꽤 오래됐고 문화와 음식을 연구하며 레스토랑들이 전통을 이해하고 음식의 아름다움과 유산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문화적 미식을 컨설팅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몇 주 전에는 한국에서 몇 달간의 강도 높은 공부를 마치고 떠났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한국 요리계의 아이콘인 백종원 선생님과 매일 요리에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평범한 분들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죠. 한국에서 깨달은 건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역사이자 기억,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묶는 끈과 같았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경복궁 근처 작은 집 뒷마당에서 누군가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지켜봤던 기억이 선명해요. 발효의 모든 과정이 중요했어요. 숟가락 하나를 돌리는 동작, 양념을 살짝 집어넣는 손짓 하나까지도 수백 년간 가족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지혜가 담겨 있었죠. 백종원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요리의 깃든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조선시대의 우아한 궁중 음식부터 떡볶이 같은 소박한 길거리 간식까지 저는 한국 음식이 매일매일 조심스러운 손길과 존경 어린 인사로 조용히 전해지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중국으로 향했어요. 동아시아 문화를 어느 정도 잘 안다고 자신했었죠. 새로운 맛과 기술을 탐구하며 각 문화가 음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를 넓히고 싶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전문가로서 존중과 호기심,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장소를 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날 북경의 한 소박한 중국 식당에 들어갔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식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와 손님들의 조용한 대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의 밤길 포장마차를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였죠. 작은 테이블에 앉아 전통적이고 든든해 보이는 음식을 주문하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젓가락을 들어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딱딱한 걸 씹었어요. 낯선 식감이었죠. 젓가락으로 그걸 조심스럽게 집어내서 확인했을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것은 손톱이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잘 훈련된 미각과 음식 예절에 대한 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역겨운 걸 먹었다는 문제를 넘어 한국에서 배운 음식에 대한 존중과 정성을 저버린 것 같은 배신감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주방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신속한 대처, 그리고 개선하겠다는 다짐이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계산대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단지 이해를 바랐을 뿐이에요. 사과를 받거나 음식을 교환해 주길 기대했죠. 하지만 직원들은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서로 속삭이기만 했어요. 제 불만보다는 어떻게 처리할지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몇 분이 지나도 답변이 없자 저는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한 채 그 식당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었다면 길거리 포장마차의 아주머니조차 진심 어린 사과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작은 가게 주인도 손님에 대한 배려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SNS에 공유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실한 이야기를 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름다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도전적인 이야기도 포함해서요. 짧은 영상을 올리자마자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조금은 공감이나 적어도 음식 품질에 대한 균형 잡힌 대화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분노와 모욕이었어요. 일부는 제 출신 배경을 비난했고 너희 나라가 더럽다고 하기도 했어요. 제 외모를 조롱하거나 제 식사 방법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도 제 음식에서 손톱이 나왔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중국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왜곡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겪으며 한국에서 백종원 선생님께 배운 말이 떠올랐어요. 음식에 대한 존중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요리는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농부들이 재료를 기른 노력, 조상을 통해 전해진 레시피,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라고요. 한국에서는 부엌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와 손님 앞에서의 사소한 사과 하나까지 모두 신뢰와 조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다른 각도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도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들이 방어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려고 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상처받았을 때 침묵하거나 화를 내며 그 뒤에 숨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적대감은 정말 쓰라렸어요. 며칠 동안 저는 이 일을 곱씹으며 고민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함과 중국에서 느꼈던 거리감을 비교해 봤죠. 한국의 시장에서는 국물이 넘쳤을 때도 상인들이 허리를 숙이며 사과를 하고 음식이 너무 짜게 나왔을 때도 미소로 응대했어요. 이런 작은 제스처 하나가 고객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열쇠였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그날은 오직 거리감과 분노만 느껴졌죠. 결국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마음을 정리하고 반성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구수한 보리차 향기, 정돈된 줄을 서 있는 여행객들, 그리고 차분하고 존중이 가득한 분위기가 반겨줬어요. 곧 저는 백종원 선생님과 마주 앉아 불고기와 갓 담근 김치를 나누며 베이징에서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고민했죠. 선생님은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기준이 반드시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죠. 때로는 품위와 책임감이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화를 내기보다는 이 경험을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컨설턴트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이 사건이 더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존중과 정직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 저는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 일에 복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좋은 음식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신중하고 존중하는 준비 과정이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기리는 일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각 주방과 각 문화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명예와 환대를 가르쳐 주었고, 베이징에서의 힘든 경험은 제가 그런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제 원칙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해줬어요. 결국 이 모든 교훈은 제가 세계를 잇는 다리로서 한 접시 음식으로도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답니다. 몇 시간 뒤 저는 아담한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있는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빛나는 등불들이 머리 위를 밝히고 멀리서 들려오는 요리사가 돔에 칼질하는 소리가 왜 제가 다시 돌아왔는지 상기시켜줬어요. 저는 제 멘토인 백종원 선생님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가 자주 긴 대화를 나누곤 했던 작은 식당에서요. 음식, 문화, 인간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기억이 떠올라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선생님이 제가 겪은 일을 이해해 주실까요? 최근의 경험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실까요? 그 식당은 단순했어요. 화려한 간판도 북적이는 테이블도 없었어요. 그냥 몇 개의 자리와 깨끗한 카운터, 그리고 저를 고개 끄덕이며 반갑게 맞아주는 친절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죠. 저는 주방 가까운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거기 백종원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소박한 앞치마를 두른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여행은 어땠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제가 무거운 이야기를 안고 돌아왔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듯 했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중국에서의 시간, 새로운 맛과 전통을 익히며 동아시아 요리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들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한 식당에서 겪은 불쾌한 일, 식사에 들어있던 손톱과 이를 피하려는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요. 온라인상에서 중국 네티즌들의 공격에 마음이 흔들렸고 음식의 세계에서 존중과 정직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혼란스러웠던 점도 솔직히 털어놨어요. 선생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마치 제 이야기를 한 접시 음식처럼 음미하듯 고개를 약간 기울이기도 하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잠시의 침묵이 흘렀고 선생님은 작은 김치 한 접시와 간단한 국물 한 그릇을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한번 먹어보고 느낀 걸 말해줘요. 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맑고 담백한 국물에서 한국 요리사들이 가장 단순한 음식에도 정성을 쏟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김치는 아삭하고 생기 있었으며 매콤한 맛이 입안 가득 활기를 채워줬어요. 선생님은 말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였죠. 정성이 담긴 좋은 음식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음식을 나누며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문화 차이는 마치 양념 같아요. 어떤 건 달고,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죠. 한국에서 배운 정직, 예의, 책임감 같은 것들은 정말 귀한 배움이에요. 하지만 모든 주방이 그 가치를 똑같이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도 사과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개선보다 자존심에 더 신경 쓰는 순간도 마주할 거예요. 그렇다고 네가 가진 기준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 기준을 소중히 여기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문화 음식 컨설턴트로서 제 역할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한국에서 저는 음식이 단순히 맛 그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정성, 전통, 자부심의 표현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맛본 요리들은 수세기 역사를 현대와 연결시켜줬죠. 제가 이런 마음가짐을 다른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제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도요. 선생님은 제 생각을 읽으신 듯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역할은 단순히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네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처럼 너는 정직하게 말해야 해요. 사람들이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들은 두렵거나 부끄럽거나 혹은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시스템에 갇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의 침착한 목소리와 정직한 행동은 그들 마음에 언젠가 자라날 씨앗을 심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식당을 나서며 조용한 거리를 바라봤어요. 앞으로의 여정을 떠올리니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해, 실망, 심지어 적대감을 마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깊은 연결, 아름다움, 그리고 배움의 순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베이징에서의 경험은 제 이상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존중과 정직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줬어요. 저는 스스로 미소 지으며 멘토의 가르침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열린 눈, 열린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제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마쳤어요. 저는 제 사무실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아침 햇살이 유리 건물에 반사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40층 아래로 사람들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치 작은 개미들처럼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려는 모습이었죠. 제 책상 위에 있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 커피도 잊은 채로 저는 곧 다가올 큰 도전이 떠올라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김재우라고 하고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한국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 계획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반도체였어요. 이 작은 전자칩들이 크기는 작지만 휴대폰에서부터 자동차, 컴퓨터까지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고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두뇌 같은 존재예요. 한국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정말 뛰어나요.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요즘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옆나라 일본에서 큰 발표가 있었어요. 라피스라는 새로운 회사가 설립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는 고급 반도체를 만드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새로운 시장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저한텐 단순한 비즈니스 뉴스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책상 위에 있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지난 여름 가족 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제 딸이 작은 아들과 함께 휴대폰을 들고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그 휴대폰들 안에도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있었죠. 그때 저는 한국이 이 기술 경쟁에서 계속 앞서 나가지 않으면 많은 가정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와 미래,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어요. 박민준 박사님이 제 사무실 문 앞에 서 계셨어요. 늘 그렇듯 은발의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안경 뒤로 반짝이는 눈빛이 보였어요. 박사님은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제게 선생님처럼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항상 더 큰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아직도 라피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세요? 박사님이 물으시며 제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당신 나이였을 때만 해도 한국은 반도체 경쟁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때 일본이 제일 잘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 그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박사님. 이제 미국, 대만, 중국도 다 뛰어들었어요. 게다가 일본은 라피스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걸 걸고 이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박사님은 제 책상 건너편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 프로젝트에 맡긴 거예요. 재우. 당신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일본과의 경쟁만이 아니에요. 한국이 앞으로 10년, 그 이상 계속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라피스에 관한 최신 뉴스를 보여드렸죠. 2027년까지 가장 진보된 칩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도쿄로 가야 해요.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서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걸 배우고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오세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임무였죠. 언제 출발하죠? 저는 이미 내일 준비할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출발해요. 첫 번째 미팅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하기로 했어요. 박사님은 일어나며 문 쪽으로 걸어가셨다가 잠시 멈추셨어요. 재우, 하나 기억해요.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으려 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박사님이 나가신 후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높다란 빌딩들이 숲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우리 반도체가 들어간 컴퓨터, 휴대폰,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가득했죠. 그 일본 어느 곳에서는 우리의 자리를 도전하려는 엔지니어들과 경영진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와 비슷한 사무실에서 도쿄를 바라보며 저만큼 결연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여권을 확인하고 내일 비행기를 탈 준비를 하면서 조금은 미소가 지어졌어요. 박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는 이미 앞서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만 생각하면 되었어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저를 더 똑바로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이제는 저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기술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고, 일본처럼 뒤처지지 않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내일 저는 우리 가장 큰 경쟁자의 땅에 발을 디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제가 도쿄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도시의 에너지가 제게 확 들어왔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하늘로 뻗어 있고 그 표면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곳곳에서 디지털 광고판이 깜빡이며 일본의 기술 사랑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현대적인 화려함 속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과거에 갇힌 듯한 느리고 신중한 비즈니스 방식이었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제산업성 건물이었어요. 그곳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연달아 회의를 했는데 복도는 조용하고 실내 슬리퍼가 닫히는 소리만 들릴 정도였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너무 질서정연해서 마치 모든 가지가 정확하게 잘린 정원처럼 느껴졌죠. 반도체는 현대 기술의 핵심입니다. 제가 처음 만난 야마모토 씨가 말했어요. 그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죠.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화기도, 자동차도, 심지어 현대 냉장고도요. 그는 우리 사이에 있는 나무 테이블 위에 손을 펼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라피스에 걸고 있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30년 전만 해도 일본은 반도체 세계를 지배했었죠. 일본 기업들은 최고의 컴퓨터 칩을 만들었고 모두가 그들의 제품을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쫓아가느라 바쁘고 라피스는 그들이 다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기요시아의 최고 경영자이자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전문가인 타나카 히로시 씨와 점심을 함께 하면서 진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경제산업성 근처의 작은 식당에 앉았고 그곳은 구운 생선과 미소 된장국 냄새로 가득했어요. 타나카 씨는 차를 천천히 저으며 얼굴이 근심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제우 씨, 타나카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무서워요. 그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정부는 11조엔, 즉 약 1,000억 달러를 약속했어요. 우리가 이런 일에 쓴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죠.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그가 차를 들며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보니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본은 목표를 세웠죠. 2027년까지 라피스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반도체를 만들겠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타나카 씨의 말을 들으면서 일본이 이미 뒤처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도쿄 외곽에 있는 라피스의 새로운 연구시설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멋졌어요. 크롬과 유리로 된 외관, 최신 장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만난 연구원들은 긴장한 모습이었고 과중한 업무에 지쳐 보였어요. 그들은 진행 상황을 보여줬지만 발표는 마치 자신들도 설득하려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우리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녀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정에 뒤처진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미국과 한국은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계속된 회의에서 일본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도요타, 소니, NTT 같은 대기업들이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쳤지만 서로 원활하게 협력하지 않았어요. 각 회사는 자신만의 방식과 목표가 있었죠. 마치 여러 명의 명장이 다른 곡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저는 호텔 창문 앞에 서서 도쿄의 끝없는 불빛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강력하고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일본은 전통적인 신중함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세계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우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일본의 이야기는 경고였어요.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일본보다 더 똑똑하고 더 빠르며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야 했어요. 마지막 날, 저는 짐을 싸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박 박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무슨 배운 게 있나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조심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이제 급히 움직이고 있지만 급하게 움직이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도쿄를 돌아보며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말을 알았어요. 한국은 지금 바로 행동해야 했어요. 우리가 강할 때 움직여야지 일본처럼 절박해져서야 늦는 법이었어요.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 그리고 아마도 우리 경제 전체가 그에 달려 있었어요. 저는 도쿄의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에 있는 큰 회의실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이 중요한 라피스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한 50명이 넘는 중요한 사람들의 얼굴을 밝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똑바로 앉아 있었고 기업 지도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일본의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올 것 같은 무거운 공기를 느낄 수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며 이번 회의가 제가 참석했던 다른 회의들과는 정말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보통 일본의 비즈니스 회의는 차분하고 격식을 차리지만 오늘은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가서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차트와 그래프들이 비쳤지만 그 내용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각 슬라이드를 주에 깊게 살펴봤어요. 숫자들이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라피스는 일정을 크게 뒤처지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요. 2나노미터 칩을 생산하는 일정에 큰 지연이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는 빨간 선이 그려진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수율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했어요. 손이 거의 떨릴 정도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있었어요. 라피스는 2027년까지 고급 칩을 대량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그 목표에 한참 멀었어요.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필요한 기계들은 계획보다 훨씬 더 비쌌죠. 일본이 투자한 11조엔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었어요. 그때 삼열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일어났어요. 그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고위 관료인 야마모토 씨였어요. 그의 얼굴은 감정으로 붉어져 있었죠.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일본 회의에서 보기 드물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매달 지연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은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떠들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작은 진전을 언급하며 프로젝트를 옹호했고 다른 이들은 야마모토 씨의 의견에 동의하며 일본이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죠. 저는 일본의 오랜 예의가 두려움과 좌절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또 다른 한 관계자가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전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해보세요. 그는 말했어요.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를 이끌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만약 라피스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은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한국도 같은 처지에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본의 고난은 단순히 돈이나 기술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한 젊은 임원이 손을 들며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제는 단지 우리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이미 공급망, 연구자들, 숙련된 인력들이 갖춰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맞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반도체에서 성공하는 것은 단지 한 좋은 회사나 큰 프로젝트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대학들이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기업들이 지식을 공유하며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하는 잘 맞물린 전체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회의는 3시간 더 이어졌어요. 저는 제 노트북에 사실과 숫자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려움에서 배운 교훈들을 채워갔어요. 각종 격렬한 토론, 좌절된 발언들, 걱정 어린 표정들이 한국이 피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고 몇몇은 화가 난 모습이었죠. 어떤 사람은 벌써 휴대폰을 들고 상세게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서 서울로 돌아가는 일정을 변경했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걸 알아야 했어요. 일본의 어려움을 기뻐하려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배워야 했죠. 우리는 다른 접근 방식을 찾아야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 대로만 따라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고 대담한 무언가를 해야 했죠. 도쿄의 바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감정도 함께 느꼈어요. 희망이었어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서 올바른 길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는 한국이 무엇을 달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모두를 설득하는 일이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일본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계속 빠르게 지나갔죠.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오면서 서울의 밝은 불빛들이 아래에서 마치 수많은 작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급하게 메모해 놓은 노트를 꺼내서 한 번 더 훑어봤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제 다음 행동에 달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의 본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자리를 가득 채운 한국의 중요한 기술 리더들과 정책 이반자들을 보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박 박사님은 앞줄에 앉아 저에게 격려의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방 안에는 간 내린 커피 냄새가 가득했고 아침 햇살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들어와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강조했어요.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상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배운 것들이 저에게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려줬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날 방식대로 갈 수 없어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일본의 라피스 시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일본은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건물과 기계에만 집중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요. 방 안이 조용해졌고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더 큰 공장을 짓거나 비싼 장비를 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해요. 저는 회의실을 돌아다니며 각 사람들과 눈을 맞추었어요. 이걸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 볼게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비싼 가구나 화려한 장식을 사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튼튼한 기초부터 쌓아야 해요.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며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먼저 우리 대학과 기술 기업들을 연결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학생이 오전에 칩 설계를 배우고 오후에는 삼성이나 SK 휴닉스와 같은 기업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학생들, 기업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연구소를 만들어야 해요. 두 번째로, 저는 원을 더 그리고 선으로 연결하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산업 간 협력이 필요해요. 자동차 회사들도 칩이 필요하고, 휴대폰 제조사들도 칩이 필요해요. 심지어 냉장고 제조사들도 칩이 필요하죠. 이 모든 산업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로, 반도체 기술을 더 일찍 가르쳐야 해요.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요. 젊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여름 캠프, 대회를 만들면 좋겠어요. 한 사업 리더가 손을 들었어요. 이 계획은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우리의 경쟁자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단계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기초를 다지는 동안에도 현재의 기업들은 계속 칩을 만들 거예요. 하지만 매년 더 많은 기술력을 갖춘 사람들이 산업에 합류할 거예요. 마치 숲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자라면 계속 강하게 자라죠. 박 박사님이 의자에 기대며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이 모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고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한 개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거예요. 하지만 그 혜택은 훨씬 오래 지속될 거예요. 5년 후에 구식이 될 수도 있는 공장 하나보다는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수천 명의 밝은 인재들이 더 중요한 자산이 될 거예요. 방 안에서는 조용한 대화들이 오갔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옆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삼성의 젊은 엔지니어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계획이 마음에 들어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똑같이 똑똑하고 창의적이라는 걸 확신해요. 단지 그들에게 올바른 기회를 제공해야 할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방 안의 얼어붙은 분위기를 깨는 듯 했어요. 곧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 대학 교수님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언급했어요. 한 사업 리더는 자사의 연구소를 학생 교육을 위해 개방할 의향을 보였죠.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 따뜻한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이 계획은 더 이상 저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모두의 계획이 되어가고 있었죠. 박 박사님이 멀리서 제 눈을 마주치고 엄지를 치켜 쓰셨어요. 회의가 끝날 즈음 우리는 각자 맡을 부분을 나누어 실행하기 위해 작업 그룹을 만들었어요. 일부는 대학과의 협력을, 다른 일부는 산업 간 협력을, 또 다른 일부는 교육 프로그램을 맡기로 했죠. 사람들이 회의실을 나가면서 박 박사님은 저와 남아 있었어요. 그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잘했어요, 재우 씨. 일본의 어려움을 경고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왔네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피곤하면서도 기쁜 마음이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미래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게 될 미래를요. 그 이유는 우리의 공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반도체 연구소를 지나며 복잡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학생들이 반짝이는 장비 주위에 모여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비어있던 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젊은 연구자들이 내일의 칩 디자인을 연구하며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국가 전략을 시작할 때 바로 기대했던 바였습니다. 김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이 교수님이 시험실 중 하나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녀의 팀이 최신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리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력 소비를 15% 더 줄이는 데 성공했어요. 그녀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회로 설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안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꿈꾸었던 혁신이었습니다. 기존의 칩을 더 빠르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젊은 연구자들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다음 회의로 가는 길에 저는 혁신 허브라는 큰 개방형 공간을 지나쳤습니다. 여기서는 기업 엔지니어들이 대학 연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여기 고정 자리를 두고 있었고 그 외에도 작은 회사들 팀도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 기업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리며 박 박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국의 기술학교에서 반도체 프로그램 지원자가 300% 증가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교육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지에 대한 논란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과를 보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주장했었죠. 그러나 저희가 반도체 관련 학위에 대한 전액 장학금과 선도적인 기업들과의 인턴십을 보장한다고 발표하자 젊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후에는 수원에 있는 새로운 기술훈련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반도체 제조 관련 직무로 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의 평균 연령은 아마도 40대에 가까웠지만 모두 대학생처럼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건설업에서 일했어요. 한 남성이 쉬는 시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이 한국에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이 무료 훈련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이직을 결심했죠. 힘든 일이지만 한국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저는 세계의 주요 반도체 회사의 임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쟁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드물었는데 이제는 저희 산업 컨소시엄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가 기대 이상이에요. 한 CEO가 불고기를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신선한 시각이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인재 파이프라인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또 다른 CEO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졸업생들의 품질은 정말 놀라워요.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산업의 미래를 제대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 사무실로 돌아와 글로벌 파트너십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의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반도체 능력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보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룬 성과를 생각했습니다. 대규모 정부 투자가 중요했지만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대학, 기업, 근로자, 정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 보조 직원이 일본의 라피스 프로젝트에 대한 최신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행정 절차와 젊은 인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자금은 있지만 중요한 인간적 요소를 놓친 셈이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헌신, 배우고 적응하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저는 대학 연구팀과 스타트업 회사 간의 새로운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처리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칩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책임자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최근의 돌파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도체 경쟁에서의 승리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은 기술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칩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에서 수십 년간의 리더십을 위한 기반을 쌓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책상 위에 있는 지난해 일본 여행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반도체 도전을 기술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바꿨습니다. 차세대 리더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의 성공을 더욱 높이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햇살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비추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풍경을 보면서 몇 년 전 제가 처음 반도체 도전을 시작했던 그 날이 떠올랐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한국은 이제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끌고 있는 주도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아침 산업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그 숫자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죠. 한국 기업들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컴퓨터 칩의 40%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 이후로 반도체 수출은 2배로 늘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단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죠. 판교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반도체 혁신센터를 걸어다니며 저는 우리가 꿈꾸던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직접 보고 있었어요. 근처 중학교 학생들이 시설을 견학 중이었고 그들의 눈은 커다랗게 뜨여 있었어요. 로봇들이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작은 칩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 엔지니어이자 과학자들이 될 거예요. 3년 전만 해도 이 자리는 빈 땅이었어요. 지금은 혁신의 중심지로 에너지와 아이디어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죠. 김 선생님, 한 젊은 연구원인 민지가 제 작업 공간으로 손을 흔들며 부르더라고요. 그녀는 저희 새로운 반도체 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학생 중 하나였어요. 저희가 양자 칩 디자인에서 돌파구를 찾았어요. 보실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바랐던 일이었어요. 이제 몇몇 큰 기업들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의 밝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었죠. 민지의 팀은 대학, 작은 기술 회사들,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박 박사님께서 보낸 메시지였죠. 뉴스를 켜봐 라는 내용이었어요. 공용 공간에 있는 대형 화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또 다른 이정표를 발표하는 장면을 봤어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1나노미터 칩을 대량 생산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이 이제 현실이 된 거였죠. 일본에 갔을 때, 그리고 그곳의 라피스 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기술에만 집중하는 방식은 성공하지 못했죠. 우리의 접근 방식은 달랐어요. 우리는 혁신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죠. 연구실을 지나면서 저는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협력하는 공간들을 봤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엔지니어들이 한 방에서 새로운 칩 재료를 공동 개발하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대학 교수들과 산업 전문가들이 복잡한 제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가장 신나는 곳은 미래 칩 실험실이었어요. 여기서는 엉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시험하고 있었죠. 어떤 아이디어들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예를 들어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칩이나 전기가 아닌 빛을 이용하는 칩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오늘의 미친 아이디어들이 내일의 혁신이 된다는 걸요. 우리의 성공은 서울에도 변화를 가져왔어요. 주변 오피스 빌딩들에는 새로운 기술 스타트업들이 가득했죠. 국제적인 기업들도 한국으로 연구소를 옮겨서 우리의 반도체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과거의 경쟁자들까지 우리에게 배우러 왔어요. 다음 주에는 미국, 대만, 일본 팀들과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도전도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접근 방식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생태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고, 미국은 새로운 연구 파트너십을 맺었죠. 우리는 안주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죠. 그날 저녁 젊은 기업가들과의 회의를 준비하면서 2024년에 쓴 예전 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한국의 반도체 미래에 대한 제 거칠은 스케치들이 있었죠. 몇 가지 아이디어는 정확히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다른 것들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비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교육에 투자하며 모든 수준에서 혁신을 장려하는 것은 맞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국가 반도체 설계 대회에서 우승했대요.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저에게 우리 계획이 왜 성공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줬어요. 우리는 단순히 더 나은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기계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반도체 리더십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가장 많은 돈이나 가장 큰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더 값진 것, 바로 모든 사람이 함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죠. 서울의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면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동안 이룬 것들을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의 반도체 리더가 된 것뿐만 아니라 혁신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낸 나라였어요. 우리의 성공은 혼자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가장 좋은 리더십의 방법임을 보여줬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작은 칩들이 세상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있을 테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국의 반도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저 시작일 뿐이었죠.